한강은 동쪽에서 흘러서 서해로 빠져나가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지 조선시대 땐 그렇지 않았어요. 신문고가 어디 있었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창덕궁 안에 있었어요. 전시행정. 우리가 덕수궁의 정문을 대한문으로 알고 있잖아요. 대한문은 그냥 다른 문이었었어요. 경복궁은 왕들이 좀 싫어해요. 오랫동안 살았던 왕이 거의 없어요. 근데 경복궁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한강에 대한 얘기를 좀 차분하게 해드릴게요. 한강이라는 긴 강은 사실은 다들 익숙할 뿐 모르고 있던 거거든요.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고정관념이죠. 근데 그게 딱 재조합이 되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이 딱 깨지는 거 있잖아요. 세계가 딱 열리는 건데, 역사를 공부하는 최고의 묘미가 뭐냐면 알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강 이야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첫째, 한강은 세 나라와 관련된 강이에요. 백제, 한성백제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보통 백제하면 공주, 부여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백제 역사의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은 한성백제입니다. 오늘날 풍납토성, 몽촌토성 일대. 백제는 한강의 동편, 오늘날로 말하면 송파, 강동구 일대 강에 의지해서 나라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한강이라는 단어는 사실 조선시대 때 일반적으로 쓰던 단어가 아닙니다. 천호대교에서부터 양화대교까지 요 일대를 경강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요건 조선의 강입니다. 과거에는 강 전체를 다 통칭하는 명칭은 아예 없었어요. 한강이란 말도 있었어요. 용산강이란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경강이란 말을 썼는데, 경강은 수도 경자를 써서 수도 근처를 흐르는 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외에 용산 일대 앞을 흐르는 강을 용산강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한강진 일대를 흐르는 강을 한강이라고 불렀고, 뚝 가운데를 잘라서 동쪽을 동강이라고 부르거나 동호라고 부르고, 서쪽을 서강이라고 부르거나 서우라고 불렀어요. 동쪽에서 꺾으니까 이쪽에서 강의 유속이 느려져요. 물이 유속이 느리고 강이 크니까 동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서쪽에도 큰 강이 있네, 서강 혹은 서호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동호대교와 서강대교의 연원입니다. 맨날 지날 적에 이게 왜 동호대교일까? 서강대학교가 있으니까 서강대교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압구정이라는 동네 이름이 권신 한명회, 세조의 책사죠. 한명회가 자리 잡은 정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한명회가 압구정을 세우니까 굉장히 많은 권신들이 주로 동강 쪽 일대에다가 유명한 정자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면 종친들, 왕실 사람들은 어느 쪽에 많이 정자나 이런 것들을 세우냐면 주로 서쪽에 있는 한강 쪽에 많이 세웠어요.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한강은 동쪽에서 흘러서 서해로 빠져나가죠.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지 조선시대 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서해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밀물때가 되면 물이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용산까지. 근데 지금은 그걸 우리가 왜 볼 수 없냐면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 같은 한강 밑에 보가 있어요. 한강이 큰 강이고 범람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소양강댐이라든지 충주댐 같이 상류 지역에다 큰 댐들을 많이 지었고, 사실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서울을 관통하는 전 지역을 시멘트로 쫙 한강을 다 둘러버렸거든요. 거의 수로처럼 만들어버려서 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한강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용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매일매일 밀물때가 되면 서해물이 거꾸로 역류를 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로 쓰였냐? 전국의 세곡선이나 조은선 같은 각종 물자를 실었던 배들이 연근해를 타고 쭉 올라와서 강화도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밀물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밀물을 타고 싹 들어와서 용산을 비롯한 주요 포구에 딱 정박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지명들, 노량진, 광흥창역, 이런 이름들이 남게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물자는 주로 배로 실어 나르게 되고 내륙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강 근처에 큰 창고를 딱 지어놔요.
거기다가 물품 보관해뒀다가 이걸 군사 물품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자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지하철역 이름으로 주로 남아있게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역별로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로 용산에는 쌀이 많이 들어가요. 그 외에도 양화진, 한강진, 노량진, 뚝섬, 서빙고나루, 광나루, 마포 같은 데는 젓갈, 소금 이런 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마포 일대가 풍경이 그렇게 좋았대요. 풍류객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으로 굉장히 좀 활성화됐던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상권은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과 광장 시장, 그리고 석촌호수, 한강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상행의 발전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국의 쌀이 들어왔어요. 용산에서 쭉 올라오면 바로 만나는 곳이 남대문 일대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산역 있죠? 서울역 있죠? 남대문 시장 있죠? 요 루트예요, 요 루트. 그 루트가 차로 달리다 보면 지금도 평평해요. 평평하게 쭉 이어지는 길은 요즘으로 말하면 용산역, 서울역, 남대문 통과, 종로 들어오는 이 루트밖에 없어요. 물자가 들어온 루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대에 엄청나게 큰 곡물시장이나 도매시장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게 돼요. 슬프고 아픈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특징 때문에 나중에 외국 군대들이 이쪽으로 또 되게 많이 들어와요. 왜냐? 대규모의 병력들이 주둔하기 좋고 유사시에 바로 수도로 들어오거나 여러 지역으로 펼쳐나가기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 또 용산이기도 해요. 미군 기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꼭 미군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일본군이라든지 뭐 청나라 군대, 명나라 군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용산과 그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군사 전략이 또 짜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동대문 시장 쪽은 요거는 채소나 해산물이 그렇게 유명했었어요. 한강을 통해서 물자가 들어와서 도성에 사람들이 막 모여 살고 풍족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왕십리나 그 일대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채소를 많이 길렀어요. 이거는 금세 상하잖아요. 빨리 길러서 빨리 따다가 팔아야 되니까 동대문 시장이나 광장시장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상행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이 유명하긴 하지만 각자의 좀 전통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얘기가 소위 말하는 송파일대인 건데 목재 시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이 나무라는 것 자체가 건축의 기본 부재거든요. 강원도나 함경남도 일대는 나무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하면 수도까지 옮겨야 되잖아요. 졸졸졸졸 한강을 이용해서 타고 내려오다가 광나루 같은데 이런 데 이렇게 딱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목재 시장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데 조선 후기로 가면 점점점 상행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을 해요. 허생전 기억하시죠? 허생이라는 사람이 막 독점해가지고 크게 대박쳤던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가면 흐름이 보이는 거죠. 이제 대세는 농사가 아니에요. 대세는 유통이에요. 객주, 여각 이런 것들을 배우죠. 이게 뭐냐? 물자가 오면 그 물자를 보관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매상들, 대형 창고, 그리고 인부들이 사는 어떤 그런 큰 주막 같은 것들 돈도 빌려주고 은행 기관 역할도 해주고 큰 돈을 벌었다.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대규모의 상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고라는 계급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독점상인의 준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어울려냐? 송파장이 도고들의 집합지예요. 대축 가격을 좀 조절하려고 해. 한 마리 다 사다 드린 다음에 가격을 조절하는 거죠. 이게 좀 나쁜 거죠. 도고들이 딱 모여서 경화사족이라고 해서 서울에 잘 나가는 사족들한테 뒷돈을 대줍니다. 자기들끼리 물가를 딱 조절하면서 엄청난 돈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조선 후기 때는 역동적인 시장의 발달상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조선 후기의 정치 자체가 워낙 타락했었기 때문에 도고들의 회합이 이루어지던 큰 단위의 시장이 송파 일대에 있었다, 석촌호수 일대에 있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조금만 깊이 알고 나면 같은 강이지만 어느 쪽은 고대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고 어느 쪽은 조선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고 치열하게 살아갔었던 가난한 상인들의 삶이 느껴지고 어느 쪽은 부자 기업인들의 삶이 느껴지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화적인 모습, 문화적인 거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도 베니스, 크로아티아, 유럽에 가면 그런 도시마다의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저와 함께 한강 여행 떠납시다. 우리는 외국으로 관광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렇게 구시가지, 중세대 도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저런 걸 느끼고 싶다. 이게 되게 아쉽잖아요. 반대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거꾸로 놀란대요. 빌딩 숲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남대문이 쑥 나와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냐면 판타스틱이래요. 그 앞에서 막 사진을 찍어요.
그 빌딩 숲 사이에 남대문이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혼재의 비약, 네,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 그 나라의 500년 된 왕조의 4대 궁궐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또 복원이 되어가면서 이 어마어마한 빌딩 숲 사이에 탁탁탁 존재하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이게 또 나름대로 우리의 독특한 문화 자산이라고 좀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복궁을 보면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우리랑 되게 비슷한데? 화가 확 나죠. 사실 그 판단은 꽤 식견이 있는 판단이에요. 약간 이상하죠. 무슨 소리야? 원래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형을 이용해서 보통 성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올록볼록 하잖아요. 평지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성을 되게 많이 만들었고, 개성의 만월대 같은 경우도 이게 계단식 구조로 돼 있다라든지 다 이렇게 지형과 어우러지는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조선의 정궁, 조선의 대표 궁궐인 이 경복궁은 그렇게 안 만들어진 유일한 궁궐이에요. 평지를 쫙 깎아내고 아예 평지에다가 사각형 형태로 딱 만드는 건데, 동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고전 경전 중에 주례라는 게 있어요. 주례. 주나라의 예법서인데 유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건데, 주례에 보면 궁궐을 짓는 방식이라든지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지은 궁궐이기 때문에 경복궁 모양은 중국의 자금성 같은 구조와 상당히 유사해요. 그만큼 조선이란 나라는 성리학을 수용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민봉국가를 만들려고 할 적에 공간적으로 구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례에 나온 모양을 그대로 반듯하게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면 이 공간의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경복궁은 앞쪽은 다 관청이에요. 뒤쪽은 왕실의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근정전 가면 진짜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럼 제가 자, 지금 이거 보시지 마시고요, 돌아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서면 남면이라고 하거든요. 궁궐에서 유일하게 남쪽을 바라보고 앉는 건 왕밖에 없어요. 궁극의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거든요.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모든 신하들은 왕을 바라보거나 서로 바라봐야 돼요. 궁궐의 중앙에 국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도성과 반도를 통치한다는 개념이 딱 있는 거예요. 가서 고개를 돌아서 봐야지만 내가 왕이 돼보는 거죠. 생각보다 경복궁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왕이 거의 없어요. 임진왜란 때 불이 타가지고 그 이후에 없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도 주로 경복궁에 잘 안 살았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경복궁을 만든 사람은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은 왕은 상징적인 존재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신하들이 중심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무 공간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볼 땐 예쁘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광화문 있죠. 계속 문인데 사각형 안에 왕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구조예요. 왕 입장에서 좀 놀기도 하고 좋은 풍경도 보고 막 즐겨야 되는데,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셔야 되는 민본의 화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성계 같은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 진짜 사냥 좋아하고 원래 무장인데. 나중에 태종 같은 경우는 정도전 죽인 다음에 아예 창덕궁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광해군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레고 많이 하거든요. 궁궐 짓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지었는데 끝내 경복궁으로 외면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복궁은 왕들이 좀 싫어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경복궁을 정말 사랑했고 경복궁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경복궁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세종 보시면 정말 몸가짐과 이런 행동 거지가 정말 바른 사람. 평소에 그냥 근정전에 앉아서 해도 되는데 본인을 낮추기 위해서 나는 민본의 군주야. 그러니까 근정전에 앉아있지 않고 문 앞에서 정무를 봐요. 그럼 신하들은 또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앉아야 돼요. 유교 경전을 보면 아침에 회의해야 되죠, 점심에 회의해야 되죠, 저녁에 회의해야 되죠, 중간에 경연들, 공부하는 시간들 있죠. 근데 그거 거의 기계죠. AI예요, AI. 근데 그거를 세종은 다 수행해요. 뒤에서 잠자고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뒤에 가서 잠자고. 최고죠. 네. 세종의 입장에선 경복궁은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에요. 정도전이 설계하고 세종이 이뤄낸 조선왕조 민본 통치, 유교 정치의 극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은 복권이 안 돼요. 복구를 안 시켜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상 계속 버려져 있었죠. 경복궁 같은 경우는 원래는 훨씬 작았어요. 그 당시 기록은 한 900칸, 800칸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복궁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와서 이거 한 200~300년 지나선 거죠. 흥선대원군 때 그때 복권을 하고 그때는 한 2,500칸 정도 크게 해서 개축을 해서 지었는데 경복궁을 짓는 과정 중에 좀 당백전을 남발하거나 여러 무리를 일으켜서 국가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꼭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도시 설계 차원이나 국가 기강을 세우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경복궁을 설계하는 게 되게 좋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가장 아픈 건 저는 이제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어렸었을 때 이제 아버지랑 함께 이제 경복궁을 놀러 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정말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경복궁에 가면 탑들도 막 있었어요. 옛날에는 불교 탑들. 아니 근데 여기 유교 국가인데 왜 불교 이렇게 조형물들이 있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재를 반출할 적에 창고처럼 쓴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너무 초라한 경복궁을 보고 나왔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죠. 근데 이게 참 누가 봐도 모욕적인 행동이잖아요. 정궁 바로 앞에다가 그것도 비스듬히 더 높게 총독부 건물을 세운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너는 조선 잊어라. 조선이라는 나라 이렇게 비리비리한 나라인 거고 보기 안 좋은 경복궁에 비해서 이 대리석과 화강으로 지은 이 건물을 봐라. 경복궁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김영삼 대통령 정권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 건물을 허물고 경복궁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일제 치욕의 상징인 구 조선 총독부 건물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대회의실 부분이 오늘 완전 제거돼 70년의 역사와 함께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20년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최근까지 이제 경복궁 복원 사업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춰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때가 산업화의 기간이잖아요. 조국 근대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고 시대의 문화의 분위기이기도 한데 이 재건의 상징, 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라고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선호되던 원자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시멘트예요. 시멘트를 너무너무 그때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멘트를 사랑한 건 좋은데 광화문을 시멘트로 복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시멘트를 복원했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돌 안에 들어가는 걸 시멘트로 넣었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게 뭐냐면 단청 아시죠? 기와와 나무로 만든 그게 다 시멘트예요. 다 시멘트로 만들어서 거기다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야 문화재를 시멘트로 복원해 말이 돼? 이게 확 화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만들었던 그 유물을 보고 있으면 혀를 내두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조국 근대화를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동아시아 쪽 문화재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돌로 건축물을 지으니까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데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다 나무는 썩고 기와도 썩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가는 재료라는 것은 시멘트다. 시멘트로 그 복잡한 단청을 다 만들고 이게 시멘트인지 모르고 그냥 보고 있으면 나무같이 다 예쁘게 다 칠해놨어요. 그런 일화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과거 원형 그대로 복원을 김영삼 정부 때부터 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창덕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종이 만든 궁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경복궁은 정도전이 만들었잖아요. 정도전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모든 권력을 자기한테 집중시켰던 태종이 만든 궁궐이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가서 구경을 하면 경복궁은 예쁘고 아름답지만 그 정도인 거고 창덕궁은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한테 관광지지만 그때는 왕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창덕궁은 기존의 유교적 예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즐거워야 돼. 그래서 가보시면 굉장히 구불구불 돌아가요.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유교 국가에서 딱 정면으로 쫙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왕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막 돌아가고 구비구비 가다 보면 되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쫙 있고 마지막 그 유명한 후원에 가면 이건 뭐 그냥 그죠? 뭐 이렇게 너무너무 좋죠.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뭐 동아시아의 3대 정원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비밀스러운 화원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었던 태종의 개인적 욕망이 투영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쁘고 아름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자랑스러운 왕권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곳이 창덕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거의 붙어 있었던 구조였었고요. 되게 아름다운 게 뭐냐면 비탈진 공간이 있죠. 그걸 활용해서 딱 이제 그 정각을 짓죠.
근데 이제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신하들 입장에서 너무 불편해요. 신하들 입장에선 예법에 맞춰서 줄을 쓰고 예법에 맞춰서 예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궁궐 공간이 하나도 안 맞아요. 창덕궁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함께 모여서 계속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예법은 우리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막 논의하면서 새로운 예법을 만들어내요. 근데 공간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자기 입장들이 있는데 이 중에 박자청이라는 굉장히 천재적인 건축가가 있었어요. 인정전 앞들을 지을 때 원래는 직사각형으로 설계를 하라고 했었어요. 태종의 의중이기도 했고 보통 그렇게 해요. 이 박자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딱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너무 화가 나서 태종이 하옥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진 않고 결국은 박자청을 다시 불러들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끝내 사다리꼴로 딱 지어요. 이런 거죠. 건축가의 자존심. 직사각형이 원칙이지만 비탈, 불웅, 계산하면 사다리야. 이거는 사다리꼴이 맞다.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사다리꼴로 지었던 것 같다. 뭐 많은 분들이 막 아니 좀 도남문의 위치가 왜 이렇게 막 후미진 곳에 있냐. 궁궐의 중앙에 있지 않고. 사실은 태종이 약간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원래 원칙상으로는 궁궐이 앞에 있으면 시장, 시전이라고 그때 그랬죠. 그건 뒤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상행이가 앞에 들어가는 게 안 좋거든요. 사실은 경복궁이나 창덕궁 뒤편에 그렇게 큰 공지가 없어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생활하려면 사실은 시장이 앞에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종로거리 있죠. 과거의 시전상인거리. 그 시전거리도 태종이 만든 거예요. 태종은 굉장히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존의 예식에 어떤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좀 그런 새로운 모양들을 만들어놨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화생활하기엔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보시면 좋겠고, 신문고 아시죠? 신문고. 신문고. 억울할 때 가서 신문고 둥둥둥 울리면 신문고가 어디 있었을 것 같으세요? 신문고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광화문이나 종로거리 이런 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두들겨야지 얘기를 들어주는 거니까. 놀랍게도 창덕궁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뭐라 표현하냐면 전시행정.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왜냐면 궁궐 문 안에 들어가서 이걸 두들길 사람이면 그건 굉장히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록을 보고 있으면 신문고를 밖으로 빼놓자. 근데 그것도 반발이 심했어요. 왜냐면 빼놓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두들겨서 국정 운영이 안 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신문고는 끝끝내 창덕궁 안에 있었고 실제로 그걸 두들겼던 사람들은 엘리트, 지주, 자산가, 억울한 사연이 아니라 이거 내 땅인데 이거 내 노비인데 옆집 양반이 자꾸 뺏어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신문고를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토의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서 신문고는 전시행정의 상징이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창덕궁하고 창경궁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또 다른 부분에 이제 고통을 겪죠. 궁궐 앞에다 도로를 확 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뭐 율곡로라든지 중요한 길이 됐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데 도로를 내면서 궁궐의 위치와 위상을 낮추는 모습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길을 내다 보니까 두 궁궐을 끊어버렸죠. 가장 피해를 봤던 거는 창경궁이 정말 고통스러웠죠. 왜냐면 창경궁은 창경원이라고 불렀잖아요. 저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어렸을 때 창경원 갔던 거 생각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고 동물원을 만들고 거기에 뭐 코끼리니 뭐니 갖다 놓고 벚꽃도 굉장히 많이 심어서 벚꽃 축제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그 윤중로에 있는 벚꽃들 있죠. 그 벚나무가 다 사실 창경궁 안에 있던 거를 이제 옮겨다 놓은 거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문화재 얘기를 하면 일단 무조건 감동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면 제작자 중심주의. 이건 무슨 용도죠? 자꾸 건축학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덕수궁 얘기입니다. 덕수궁 갔을 때 솔직히 어때요? 덕수궁 가면 제가 짓궂게 꼭 물어보거든요. 자, 덕수궁 어때요? 덕수궁 아름다우세요?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다들 눈치를 봐요. 이거를 솔직히 말해야 되나? 그러다가 한 분이 용기 내서 이쁘긴 한데 약간 좀 불안해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 경복궁은 조선의 건국기 때 만들어졌죠. 창덕궁은 조선의 임금들이 가장 사랑했던 궁궐이에요. 대부분 다 거기서 머물렀으니까. 그리고 전성기 때 만들어진 궁궐이죠. 그런데 덕수궁은 원래 없었어요. 우리가 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덕수궁은 원래 그냥 월산대군이라고 해서 그냥 그 종치인의 집이었었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선조가 돌아왔더니 모든 궁궐이 불탔어요. 머무를 데가 없어서 머무르게 된 게 덕수궁의 시작이에요. 근데 덕수궁이 지금처럼 규모를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놀랍게도 고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완전히 다르죠.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같은 경우들은 조선 전기를 상징하더라면 덕수궁은 정확히 말하면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덕수궁에서 고종은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새로운 나라를 꿈을 꾼 건 좋은데 구한말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지도 않고 가보면 전각이나 건물의 위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게 포지션이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구한말에 어떻게라도 나라를 지켜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으나 현실적으로 국력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모양새들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의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가보시면 한옥 건물과 양옥 건물이 같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돼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전통과 근대화를 함께 품어나가겠다라는 또 고종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덕수궁 바로 앞에 시청 광장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일제시대 때 그 시청 건물 같은 게 남아 있죠. 그리고 조금 안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명동 근처에 백화점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어떤 생각이었었냐면 애초에 고종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원래 생각은 덕수궁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다가 광장을 마련해 놓고 주변의 상거리와 주요 거리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길이 막혀 있고 소위 말하는 시청 광장 건물이 시청에 붙어 있지만 애초에는 방사형 구조, 나폴레옹의 개선문 같은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퍼져가는 사실은 덕수궁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주변의 광장과 새로운 시정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끊겨지게 되고 일제시대 때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조성된 거리가 그쪽으로 붙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덕수궁이 가장 아픔이 많죠. 지금도 가보시면 덕수궁 뒤편에 중명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원래는 다 덕수궁 안에 있던 거예요. 중명전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을사늑약을 체결한 바로 그곳. 당연히 궁궐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죠. 덕수궁이 해체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 거고. 하지만 또 중명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건 그 치욕스러운 외교권 박탈에 사인도 했지만 한편에선 그곳에서 이준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특사라는 어떤 그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을 꿈꿨던 곳이 또 그곳이기도 하다라는 것들. 조선 궁궐의 정문은 무슨 글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화자가 들어가요. 화자. 경복궁은 광화문, 창덕궁은 돈화문, 창경궁은 홍화문, 경희궁은 흥화문, 그리고 원래 덕수궁은 인화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덕수궁의 정문을 대한문으로 알고 있잖아요. 대한문은 그냥 다른 문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한문이 덕수궁에 붙어 있었는데 얼마나 좀 순환사가 많았냐면 대한문이 아예 중앙에 도로 사이에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도로는 내에 되어 있고 산업화는 시켜야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허물어 버리고 길 두 개를 내서 여기는 덕수궁이고 이쪽에는 대한문이 있고 이렇게 따로 있다가 모양새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평소 위치보다 더 안으로 이제 붙이면서 현재 모양이 됐다라는 것도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해보게 된다. 서울은 조선의 역사를 품고 있는데 두 곳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경복궁과 창덕궁으로 대표되는 조선 전기의 역사, 그리고 대한제국의 상징인 덕수궁이 있다는 것들. 당연히 시대와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궁궐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문화재이지만 또 어떤 궁궐은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모양의 위치가 안 좋기도 하고 하는 것들, 그거는 그 시대의 역사상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눈에 보고 좋고 예쁜 것만 우리의 문화재라는 것이 아니고 안쓰러운 것도 우리의 역사고 문화라는 것들, 이런 걸 좀 느끼면서 거리를 거닌다면 주변의 소소한 역사 이야기들이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